진지하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의고사, 우리 몸이 안 좋은 주혁이 영상으로 함께 모의고사 남은 두 지문을 가도록 할게요. 주혁이 받은 내야수 프린트 뒤에 본문 해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의고사 문제도 있죠? 풀면서 또 질문 나누기로 집중! 자, 1문단부터 한번 시작해 볼게요. 나 좀 문제 풀고 싶다 하는 사람들은 뒤로 가서 문제 푸셔도 상관없어. 이거는 남은 두 지문 일단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 법에서는 민사소송 얘기하거든요. 개인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 개인 간의 관계에다가 밑줄 끄시고 개인 보호입니다. 그게 바로 뭐다? 사법. 사법상에 자신의 권리를 주장을 하거나 왜 갈등 생길 때 있지. 막 사기냐 아니냐라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누구나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을 해. 누구나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에다가 밑줄 판사님 제 사연 좀 들어봐 주세요 라고 재판을 걸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사법의 민법에서는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형사의 경찰관이 나서서 조사를 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소송을 거는 민사소송입니다. 민사소송은 법률관계를 확정하는 법원의 판결을 구하는 것이다. 법률관계를 확정해다가 밑줄 법원한테 판사님 이것 좀 봐주세요. 민사소송의 개념입니다. 소송 당사자가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이 돼. 내가 제출을 해야 되는 거야. 민사소송은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어서 일정한 절차에 따라서 진행을 해야 됩니다. 형식적 요건에다가 밑줄 이 시작을 하려면 민사소송의 시작은 요건 갖추어서 절차를 따라라. 소송의 과정에서 비용은 좀 발생을 하죠. 소송 비용에다가 밑줄 이 비용은 과도한 소송 제기 등을 막기 위해서 사람들이 너무 소송을 많이 하면 우리 법에서는 소송 비용을 소송의 당사자가 부담하게 하는 재판 유상주의를 택하고 있습니다. 재판 유상주의에다가 밑줄 소송을 거는 당사자가 비용을 내라. 그럼 첫 번째 문단 친절하게 정리되어 있으니까 머릿속에 한번 집어넣고 갈까? 우리 법에서는 누구나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법률관계의 확정을 법원의 판결을 구하는 것이다. 소송 당사자가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면서 시작이 되고 반드시 일정한 절차에 따라 진행이 돼야 되고 소송 비용은 소송의 당사자가 부담해라. 재판 유상주의. 필수 어휘도 체크해주는 굉장히 괜찮은 프린트인데요. 계속 갑니다.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 지출한 소송의 비용은 크게 재판 비용과 당사자 비용으로 나뉘어진대. 재판 비용 밑줄, 당사자 비용에다가 밑줄. 재판 비용은 세금입니다. 국고의 납입에다가 밑줄 끄시고 재판 수수료인 인지대라. 인지대에다가 밑줄 재판 가련 서류를 전달하는 데 드는 비용으로 송달료 같은 게 있습니다. 송달료에다가 밑줄 한번 꺼주시고 이때 인지대는 소가의 비례를 하고 있고요. 소가가 뭐지? 내려와서 필수 어휘 소를 통해서 소송을 하는 소를 통하여 주장하는 권리나 법률관계로 인하여 가지게 되는 이익 이 이익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서 금액으로 표시를 한다. 아, 인지대는 그럼 내가 엄청 막 이거 사기죄로 인정이 되어서 보상을 많이 받았어. 그렇다면 뭐도 많이 내라? 인지대도 많이 내라는 거야. 같은 속가이더라도 1심에서보다 2심, 2심에서보다 3심까지 더 끌고 가잖아. 승복을 안 하고 계속 내가 계속 재심 청구 하면 3심에서 더 비싸진다는 거야. 인지대는 계속 끌고 가면 끌고 갈수록 비싸진다. 당사자 비용은 당사자가 소송을 진행하면서 드는 부대 비용으로 소송 서류의 작성료라든지 그럼 당사자 비용 좀 체크해줘. 소송 서류의 작성료에다 번호 1 당사자나 증인을 출석을 위한 비용이 있습니다. 출석을 위한 비용에다 번호 2 당사자 비용의 개념, 인지대 개념 기억해 주시죠. 당사자 비용에는 소송 비용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그렇지 변호사 비용도 들어가야 되고 소송 대리인의 변호사에게 지급하는 보수가 어디에다가 포함이 되더라? 당사자 비용에 포함이 됩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변호사 비용은 인지대에 포함되는 게 아니라 당사자 비용에 포함이 됩니다. 밑에서 정리하고 갈게요. 소송 비용을 두 가지로 나누어 보자. 개념, 재판 비용은 당사자가 국고에다가 납입을 할 건데 인지대 플러스 송달료가 있더라. 그러면 당사자 비용이라는 개념으로 당사자가 소송을 진행을 하면서 부대 비용이 발생을 해요. 부대 비용에다가 밑줄 이렇게 나눠야 되겠네. 재판 비용 플러스 당사자 비용. 재판 비용은 국고에 납입하는 돈. 인지대랑 송달료. 당사자 비용은 뭐다? 소송 서류를 작성을 하거나 당사자나 증인을 출석하기 위한 비용 그리고 변호사 비용이 여기에 포함이 된다. 변호사 비용에다가 밑줄 당사자 비용입니다. 이에 세 번째 문단으로 이어가 볼게요. 소송 비용은 소송 당사자가 양측이 각자 부담을 해도 돼. 양측 각자 부담에다가 밑줄 끄시고
근데 소송에서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을 할 수가 있어. 패소한 당사자에다가 밑줄 각자 부담주의는 변호사 비용을 비롯한 소송 비용을 소송 당사자 양측이 각각 부담을 하는 겁니다. 변호사 비용에다가 동그라미 이건 어떻게? 각자의 변호사한테 줘야지. 당사자 양측이 각각 부담에다가 밑줄 예, 그래서 각자 부담주의입니다. 소송에서 변호사를 반드시 선임해야 할 필요가 없으며 불법 행위로 인하여서 변호사 비용을 초래된다는 개연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변호사 비용을 불법 행위 자체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에 포함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각자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에다가 세모 각자 부담주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에 임한다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 사람들이 변호사 없이 소송을 하기란 참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각자 부담주의는 비판을 받을 만하네요. 세 번째 문단 정리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각자 부담주의, 변호사 비용을 비롯한 그 소송 비용 있지. 소송 비용에다가 동그라미. 이건 당사자 양측이 직권은 지가 계산을 해서 내야 되는 거야. 소송에 들어가는 비용 말이야. 소송에서 변호사를 반드시 선임할 필요는 없어. 불법 행위로 인하여 변호사 비용이 초래된다는 개연성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변호사 비용을 불법 행위 자체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에 포함할 수 없다. 그러니 어떻게 해라? 각자 내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변호사를 선임을 하고 있으니 현실에 대한 문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각자 부담주의다. 그래서 초래되다 이런 단어 뜻도 체크해 주시고 마무리 좀 한번 해봐야지. 네 번째 문단에 우리 법에서는 원칙적으로 패소자가 소송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패소자 부담주의를 좀 취하고는 있어. 패소자 부담주의에다가 밑줄 그렇게 법원이 이를 적절하게 정해주기도 하거든. 네가 내줘라. 네가 괜히 나쁜 놈이기 때문에 이 사람 변호사까지 쓰게 만들었잖아. 소송에서 전부 패소하였다면 패소한 당사자가 소송 비용의 전부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밑줄 끌게요. 전부 패소에다가 밑줄 소송 비용의 전부에다가 밑줄 근데 일부 패소에다가 밑줄 패소한 비율에 따라서 패소한 비율에 따라에다가 밑줄 당사자 각각의 소송 비율이 정해지는 겁니다. 각각의 소송 비용 분담에다가 밑줄 이는 패소자의 고의나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패소자에게 소송이 제기된 상황에 법률상 책임을 부과함이 합당하다. 다시 한번 보고 갈까? 패소한 사람의 고의성, 고의에다가 동그라미 일부러 내가 돈을 빌렸는데 안 준다든지 과실 여부에다가 동그라미 실수를 한 것인지 아닌지 그거랑 상관없이 패소를 했지. 그러면 소송이 제기된 상황에 법률상 책임을 부과함이 합당합니다. 밑줄 그렇게 법률상 책임의 부과함이 합당에다가 밑줄 끄시고 고의로 한 거 아닌데요. 과실인데요. 아무리 주장해봤자 아 네가 진짜 법률상 책임을 부과해야 돼 라는 것으로 다 져라. 무과실 책임주의. 무과실 책임주의에다가 밑줄 한번 꺼주시고 요거 좀 체크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각자 부담주의라든지 그 다음에 또 뭐 나왔지? 소송비용, 재판유상주의. 재판유상주의 하나 체크해 주시고요. 그리고 각자 부담주의 하나 체크해 주시고요. 무과실 책임주의 하나 체크해 주시고요. 요거 좀 생각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부당하게 소송을 제기했을 경우에 패소자가 소송 비용을 부담하여서 승소자의 재산권을 보장할 수 있으며 소송이 남발되는 것을 막아서 법원의 부담도 덜 수 있거든요. 패소자가 부담해야 됩니다. 이거 괜히 했다가 그러나 패소자 부담주의는 소송 비용에 대한 부담과 그리고 두려움을 일으켜서 정당하게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해. 쌤도 지금 돌려받아야 될 돈이 있는데 내가 질까봐 이거 못하겠어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어른들의 입장에서 부작용이 충분합니다.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셔서 네 번째 문단 패소자 부담주의에다가 밑줄 비용은 각자 부담주의 그 다음에 또 뭐까지 민사소송에서 하나 있었는데 재판유상주의 그리고 각자 부담 그리고 패소자 부담 이것 좀 체크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패소자 부담주의는 패소자가 소송 비용을 부담을 해라. 법원이 비용을 적절하게 정해줄 것이다. 소송에서 전부 패소했어. 야 입도 열지 말고 네가 다 부담해. 전부 부담에다가 밑줄 일부 패소했어. 비율 정해줄게. 비율에다가 밑줄 패소자 부담주의를 왜 따르냐라고 하면 무과실 책임주의를 따르는 것이 대체로 정의의 관념에 부합한다라고 생각하니까 밑줄이자 정의의 관념에 부합에다가 밑줄 패소자 부담주의의 효과는요. 남발을 막아주고 법원의 부담도 덜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당하게 소송을 제기했을 경우에 패소자가 소송 비용을 부담을 해서 승소자의 재산권까지 지켜줄 수 있어요. 승소자의 재산권 보장에다가 밑줄 괜히 엄한데 돈 썼네 라는 거를 방지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근데 이거 부작용이 패소할까봐 정당하게 재판을 거는 것을 권리를 제한을 시킬 수가 있어. 밑줄 기자 정당하게 재판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한에다가 밑줄 남발은 함부로 행하는 것. 이러한 부작용은 특히 패소자 부담주의 있지 공익소송에서 좀 두드러져. 공익소송에다가 밑줄 그냥 모른 척 하는 거야 사람들이. 왜? 비용을 져야 되니까. 공익소송은 말이야
불합리한 사회 문제를 개선하여서 사회적 약자, 밑줄기 자, 사회적 약자, 소수자 권익 보호에다가 밑줄 국가 권력으로부터 내가 침해당했다라는 국민의 권리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소송을 통칭합니다. 공익소송의 개념에다가 밑줄 그 성격상 불특정 다수를 피해서 구제하려고 하는 목적이거든요. 즉 공익소송을 제기한 당사자가 승소를 할 경우에는 나만 이득을 보는 게 아니라 밑줄 그자 이익이 사회 전체로에다가 밑줄 하지만 패소를 하면 당사자만 경제적인 부담을 지는 거야. 따라서 공익소송에서 패소자 부담주의는 공익활동 자체를 위축시켜버려. 밑줄 그자 공익활동 자체를 위축에다가 밑줄 그래서 이거는 좀 개선되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공익소송에서 패소자 부담주의가 미치는 영향, 패소자 부담주의의 부작용은 공익소송에서 두드러진다. 밑줄 그자 공익소송에서 두드러짐에다가 밑줄 공익소송이란 불합리한 사회 문제를 개선을 하고 밑줄 한번 끄고 갈게.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의 권익을 보호에다가 밑줄 국가 권력으로부터 침해된 국민의 권리를 회복에다가 밑줄 그래서 불특정 다수를 구제를 해주는 거니까 승소를 하게 되면 사회 전체의 이익이야. 하지만 패소를 하게 되면 당사자가 경제적인 부담을 지게 되니 공익활동 자체가 위축될 위험이 따른다. 그 다음 장으로 점검하기 가볼까요? 자, 우리 법에서는 개인과 개인 간에서의 규율을 사법에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밑줄기자 누구나 재판받을 수 있는 권리에다가 밑줄 이게 민사소송입니다. 법률관계를 확정하는 법원이 판결을 지어주는 거지요. 소송 당사자가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소장 제출에다가 밑줄 이게 시작 그리고 형식적 요건 밑줄 끄시고 일정한 절차에다가 밑줄 그거에 따라 진행하셔야 돼요. 소송 과정에서는 당연히 소송의 비용이 발생을 합니다. 이 비용이 소송 비용이고요. 과도한 소송 제기를 막고요. 우리 법에서는 소송 비용을 소송 당사자가 부담하세요. 재판유상주의에다가 밑줄 끄시고 재판유상주의를 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단에서 재판유상주의까지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 지출한 소송의 비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재판비용 밑줄, 당사자 비용에다가 밑줄 재판비용은 국고의 납입에다가 밑줄 끄시고 재판 수수료인 인지대에다가 밑줄 그리고 송달료에다가 밑줄 인지대는 꼭 소가에 비례한다는 걸 기억해 주시고 30까지 가면 더 비싸집니다. 당사자 비용은 당사자가 소송을 진행하면서 발생하게 되는 부대비용입니다. 부대비용에다가 밑줄 끄시고 그 당사자 비용에서는 소송 서류 작성 그리고 출석 증인하는 비용 그리고 변호사 비용까지 변호사 비용에다가 밑줄 그리고 두 번째 문단에서 좀 비슷한 내용 반복하는 것 같지 않나? 어쨌든 본문을 좀 축약시킨 것 같기는 하다. 소송 비용에서는 재판 비용 그리고 당사자 비용 꼭 나누자. 재판 비용에는 국고로 들어가는데 인지대랑 송달료가 있더라. 당사자 비용에서는 소송 서류의 작성료라든지 출석 비용이라든지 변호사 비용까지. 소송 비용은 소송 당사자 양측이 각자 부담해라. 각자 부담에다가 밑줄. 근데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할 수 있다. 패소한 당사자 부담에다가 밑줄. 그게 각자 부담주의에다가 밑줄 끄시고 소송에서 변호사를 반드시 선임해야 할 필요가 없고 불법 행위로 인하여서 변호사의 비용이 초래한다는 개연성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변호사 비용을 불법 행위 자체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에 포함될 수 없다라고 보니까 각자 부담해라. 그런데 각자 부담이라는 것이 변호사를 선임 안 하고 소송을 거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현실을 잘 반영하지 못합니다. 밑줄 끄자.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 세 번째 문단에서 각자 부담주의 얘기했고 그 다음에 우리 법에서는 원칙적으로 패소자가 소송비용 전부를 부담해라. 밑줄 끄자. 패소자 부담주의에다가 밑줄 그래서 패소자가 전부 패소했다라고 하면 전부 부담하고 그리고 일부 패소했다라고 하면 비용을 정해주자. 이는 패소자의 고의나 가실 여부와 상관없이 패소자에게 소송이 제기된 상황에 법률상 책임을 부과해야 된다. 밑줄 끄자. 소송이 제기된 상황에 법률상 책임에다가 밑줄 니 때문에 이런 분쟁이 생겼으니까 네가 책임져. 이게 바로 뭐다? 책임주의입니다. 무과실 책임주의에다가 밑줄 그게 정의의 관념에 부합을 합니다. 또 부당하게 소송을 제기했을 경우에 패소자가 소송 비용을 부담을 해야지 승소자의 재산권도 지켜주죠. 승소자의 재산권 보장에다가 밑줄 소송 남발에다가 밑줄 법원이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패소자 부담주의는 소송 비용에 대한 부담과 두려움 때문에 권리를 제한하는 부작용이 있더라. 한 번 더 복사가 된 것 같은 아리까리한 기분이 좀 들기 시작하는데 그래도 한 번 더 한다는 의의를 좀 둬볼까? 그러면서 외워진다라는 점. 패소자 부담주의의 장점은 뭐야? 너 때문에 생긴 문제니까 네가 책임져 라는 책임주의의 느낌인 거야. 부당하게 소송을 제기했을 경우에 패소자 소송 비용의 부담을 승소자의 재산권도 지켜줄 수 있고 소송 남발을 막아주면 법원의 부담도 들 수 있고 하지만 단점은 뭐다? 부담감과 두려움 때문에 재판받을 수 있는 권리가 제한될 수도 있더라.
다섯 번째 문단은 그럼 정리로 그냥 한번 해버릴게요. 패소자 부담주의 때문에 공익소송에서 사회 전체의 이익으로 돌아가야 되는 이런 공익활동 자체가 위축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 했죠. 그죠? 그러면 됐고, 마지막 지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와, 이번 시험은 좀 쌤 생각에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두루두루 많이 파세요. 알았죠? 그래서 막히는 거는 쌤이랑 같이 읽어달라고 적극적으로 좀 표현을 해주시면 더없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열 펌프. 너무 싫거든요. 과학집은. 어쩌겠습니까? 해야지. 열 펌프는요, 물 펌프가 낮은 곳에 있는 물을 높은 곳으로 운반하는 것처럼 밑줄 긋자. 위치 에너지지. 낮은 곳에 밑줄 끄시고 높은 곳에다가 밑줄, 이런 위치 에너지가 발생하는 것처럼 저온에서 고온에다가 밑줄, 열 에너지를 만드는 거구나. 열 펌프는 일반적으로 냉방 혹은 난방 장치와 달리, 아이고 가로 묶어줘. 일반적인 냉방 혹은 난방 장치와 달리 가로로 묶으시고, 이거 차이점 시험에 나옵니다. 열 펌프는 냉방, 난방 모두 가능해요. 일반적인 냉방은 냉방만, 일반적인 난방은 난방만. 그런데 열 펌프는 어떻게 해준다고? 냉방, 난방 모두에다가 밑줄. 그래서 첫 번째 문단, 열 펌프는 저온에서 고온으로 열을 운반하자. 냉방, 난방 둘 다 가능하다. 열 펌프에서 작동하는 유체인, 유체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 유체, 단어 뜻 좀 체크했으면 좋겠는데, 기체와 액체를 아울러서 증발하고 압축하고 응축했다 팽창하고, 이런 순환 공정입니다. 이 순환 공정을 냉매의 한 사이클이에요. 냉매의 한 사이클에다가 밑줄, 증발하고 압축하고 응축해서 팽창하고. 냉매의 사이클, 냉매가 증발기에 유입이 되면 냉매는 지열, 공장의 폐열, 저온의 열원에서 증발기에 달려있는 열 교환기를 통해서 열을 흡수하면서 기체로 증발을 합니다. 기체로 증발에다가 밑줄, 냉매가 증발기에 유입되면 기체로 안녕한단 말이야. 냉매 기체는 압축기로 들어가서 압축이 되어버려. 이때 냉매 기체를 압축하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전기에너지에다가 밑줄. 냉매 압축을 위해서는 전기에너지가 증발을 하고 전기에너지가. 그러면 전기에너지 투입되지. 냉매 기체가 압축되면 매우 높은 온도와 큰 압력을 갖게 됩니다. 높은 온도에다가 밑줄, 압력에다가 밑줄. 뭘 하면 압축을 시켰을 때 높은 온도, 높은 압력. 이후에 냉매는 어디로 들어갈 거야? 응축기로 유입이 되면 응축기에 달려있는 열 교환기를 통해서 고온의 열원이 이쪽이다. 고온의 열원에다가 밑줄, 실내로 열을 부엉 방출하자. 기체였던 냉매가 이제 열을 빼앗기게 되면 액체가 돼버려. 액체에다가 밑줄 끄시고, 이때 실내로 방출된 열이 난방으로 쓰이는 거야. 실내로 방출된 열에다가 밑줄, 난방이야. 응축기에서 나온 냉매는 이제 액체겠지, 액체. 팽창의 밸브를 지나면서 온도와 압력이 이제는 낮아집니다. 응축기에서는 온도와 압력이 낮아져에다가 밑줄, 압축에서는 고온의 큰 압력이었다면 응축기에서는 저온의 압력도 저압력입니다. 처음에 증발기로 들어갔던 에너지와 동일한 양의 에너지를 갖고 다시 증발기로 가는 거. 그런 순환 공정이구나. 1년의 순환 공정에다가 밑줄, 이게 한 사이클이구나. 다시 한 번 더 이해를 하고 가볼까? 증발기에 유입된 냉매가 증발기에 달려있는 열 교환기를 통해서 밑줄 끌게 열을 흡수하면서 기체로 날아간다. 열 흡수에다가 밑줄, 기체 증발. 그럼 냉매 기체는 압축기로 들어가서 빡 눌러줘. 전기에너지로. 전기에너지에다가 밑줄, 엄청 높은 온도랑 큰 압력을 가질 거야. 그래서 이 높은 온도와 압력을 가지고 응축기로 들어갈 거야. 그럼 그 높은 온도를 어디에다가 뿌려줘? 실내의 열 에너지로 방출. 그러면 액체가 될 거고 응축기에서는 저온과 저압력이 됩니다. 그러면 다시 증발기로 돌아가서 증발기에서 뭐로? 증발을 하게 되는 거지. 원래 처음에 에너지랑 같아지게 되는 거야. 그래서 유체, 공정, 지열, 폐열, 열원, 증발하다 라는 단어 뜻도 보시고, 오키. 열 펌프에 설치되어 있는 역전 밸브는 역전 밸브에다가 동그라미. 냉매의 흐름을 역으로 바꿔준다네. 역으로 바꿀 수 있다에다가 밑줄. 어떻게, 왜 역으로 바꾸는 거야? 이때는 난방 목적으로 쓰였던 응축기가 증발기로 작동을 할 것이고, 복잡하기 시작한다. 응축기가 증발기에다가 밑줄, 증발기가 응축기에다가 밑줄, 역할이 바뀌면서 냉방이 이루어지는 거야. 역전 밸브를 통하면. 역전 밸브를 통해서 냉매의 흐름이 역으로 바뀌어지면 이제 난방 목적으로 쓰였던 실내의 응축기가 어떻게 되는 거야? 밑줄 긋자. 냉방을 위한 증발기에다가 밑줄. 이를 통해서 열 펌프는 냉방과 난방이 이래서 모두 가능한 거구나. 열 펌프의 냉난방에는 역전의 밸브가 이용이 됩니다. 역전 밸브에다가 밑줄. 그래서 응축기가 증발기가 되면서 증발기가 응축기가 되니 냉난방이 모두 가능하구나. 그렇다면 열 펌프의 성능은 어떻게 표현할 거야? 성능에다가 밑줄. 열 펌프는 저온의 열온에서 받은 열 에너지와 압축 과정에서 투입되는 전기 에너지, 이 두 가지의 에너지, 열 플러스 전기,
이 합에 해당하는 열 에너지를 난방에서 사용을 합시다. 두 가지 에너지에다가 밑줄 끄시고 열 에너지 플러스 뭐가 된다고? 전기 에너지. 압축기에서 전기 에너지 받잖아요. 그죠? 열 에너지 플러스 전기 에너지를 난방의 열 에너지로 따라서 고온의 열원에서 열을 받아서 일을 수행하고 나머지 열을 저온의 열원으로 방출하는 열기관의 성능 평가 지수인 열효율에다가 동그라미 이건 성능이 아니래. 그럼 성능에다가 X. 열의 효율로는 성능을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성능은 어떻게 표현할까? 열기관의 열효율은 열기관이 고온의 열원에서 받은 열의 양 대비 수행한 일인 거야. 아, 적은 열로서 많은 일을 해줘야지 성능이 좋은 거구나. 밑줄 그자. 열원에서 받은 열의 양 대비 수행한 일에다가 밑줄. 이와 달리에다가 세모. 열 펌프는 성적 계수라는 성능 평가 지수를 활용을 합시다. 성적 계수에다가 밑줄 끄시고 성능 평가 지수에다가 밑줄. 열을 얼마나 받아서 많은 일을 했는지, 얼마만큼 일을 했는지. 5개의 문장이니까 네 번째 문단에서 성능 표현 갑니다. 저온의 열원에서 받은 에너지 밑줄 그자. 저온의 열원에서 받은 에너지 밑줄, 전기 에너지에다가 밑줄. 근데 열 효율은 성능을 표현할 수가 없다. 그러니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성적 계수. 받은 양 대비 수행한 일이 무엇인지. 오케이. 반대되게 얘기했는데 미안해. 눈치챘니? 열 효율은 성능이 아니라고 했잖아. 근데 열 효율에 대한 정의가 얼마만큼 받은 열로 양을 대비했는지가 열 효율인 거야. 열 효율은 성능이 아니야. 얼마만큼의 열을 받아서 수행을 했는지는 성능이 아니라 성적 계수를 통해서 성능평가 지수가 사용이 된다는 거. 됐죠? 열 효율은 성능이 아닙니다. 얼마만큼의 열을 받아서 수행을 했니라는 거는 성능의 평가에 지표가 안 돼. 그게 표현으로 되면 안 돼. 성적 계수여야 된다는 거. 마지막 문단 갈게. 열 펌프의 성적 계수는 마무리 지을게. 고온 열원에서 그러면 성적 계수가 뭐냐? 이게 성능이겠지. 고온의 열원에다가 밑줄. 고온의 열원에서 열을 방출하는 부분인 고온부의 성적 계수와 저온 열원에다가 밑줄. 열을 흡수하는 부분인 저온부의 성적 계수. 고온부의 성적 계수, 저온부의 성적 계수 이 두 가지를 다 사용하래. pH랑 PC. 괜찮습니까? pH는 압축기에 투입된 전기 에너지당 고온의 열원으로 전달된 열의 양입니다. 밑줄 끌게. 전기 에너지당 투입된 전기 에너지당 고온의 열원으로 전달된 열의 양. 반면에 세모 PC는요. 압축기에 투입된 전기양이야. 압축기에 투입된 전기 에너지당에다가 밑줄 저온의 열원에서 열 펌프로 전달된 열의 양. 고온의 열원으로 전달된 열의 양. 저온의 열원에서 열 펌프로 전달된 열의 양. 연력학체 1법칙에 의하면 있잖아. 에너지는 그 형태는 얼마든지 변할 수가 있거든. 위치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하지만 전체 양은 보존된다. 전체 양은 보존된다에다가 밑줄 에너지 보존 법칙이죠. 따라서 열 펌프의 냉매가 한 사이클을 순환을 할 때 저온의 열원에서 열 펌프로 공급된 열과 압축기에 투입된 전기 에너지의 합은 고온의 열원으로 전달된 열의 양이랑 같아진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관계식에서 양변을 투입된 전기 에너지 양으로 나누어 줘 봐봐. 그러면 pH는 PC의 1을 더한 값이 되더라. pH는 PC의 1을 더한 값에다가 밑줄. 이러한 관계가 pH랑 PC 중 어느 하나가 바뀌면 다른 하나도 바뀌게 된다는 것을 의미를 한대. 밑줄 그자. 어느 하나가 바뀌면 다른 하나도 바뀌게 된다는 것에다가 밑줄. pH랑 PC의 관계입니다. 자, 정리해볼게요. 성적 계수 어렵습니다. pH는 고온부의 성적 계수로 압축기에 투입된 전기 에너지당 고온의 열원에다가 밑줄 거기에 전달된 열의 양이 된다면 PC는 압축기에 투입된 전기 에너지당 저온의 열원에다가 밑줄 끄시고 열 펌프로 전달이 돼야 돼. 고온의 열원으로 전달된 거랑 저온의 열원에서 열 펌프로. 그랬을 때 연력학체 1법칙은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야. 열 펌프의 냉매가 한 사이클을 순환할 때 저온의 열원에서 열 펌프로 공급된 이 열이랑 압축기에 투입한 전기 에너지 고온의 열원으로 전달한 열의 양 같다라는 거야. 그래서 PC에다가 1을 더하면 pH가 되니 어느 둘 중에 하나가 바뀌어도 다른 하나는 바뀌게 되더라. 마무리 지을까요? 열 펌프의 성적 계수를 향상하기 위해서는 성능 향상이죠. 성적 계수 향상에다가 밑줄. 이 말인 즉슨 뭐다?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복잡한 구조의 열 펌프도 활발히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복잡한 구조를 개발을 하면 뭐가 좋으냐? 열 펌프도 본질적으로 위의 원리를 따르고 있거든요. 열 펌프는 냉난방 모두가 가능하니까 또한 폐열을 사용을 해서 그냥 안 쓰는 열 있지.
화석연료 고갈에 따른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는데도 일조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에너지가 고온으로 가면서 그거 실내 난방에다가 쓰니까 폐열을 사용해서 화석연료 고갈을 안 해도 되잖아. 화석연료를 안 써도 되잖아. 그러니 약간 친환경적이다. 폐열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열펌프는 장점을 가지고 있더라. PHPC 이 관계만 좀 잘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할당량으로 열심히 질주를 한번 해볼게요.